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임종석 UAE 74조 원전 불만 무마하러 갔다. 작년 조선일보가 시작한 UAE 관련 의혹들의 첫 출발이 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자 UAE가 국교 단절 등 외교 참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기사 이후 지난 한 달간 온갖 소설이 난무했죠. 그러다 김종대 의원이 비밀 군사협정이 핵심이라는 문제 제기 이후 관심의 대상이 군사협정으로 옮겨지자 조선일보는 UAE와 군사협정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 정부 때 체결, 이런 기사를 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맺은 협정은 대부분의 우방국과 체결하는 일반 협정에 불과하며 UAE 비밀협정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몰라서 이런 기사를 낸 게 아니죠. 물타기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김태현 전 장관의 실토로 그 비밀협정의 실체가 밝혀지자 조선일보는 적폐청산 소동이 부른 평지풍파라는 사설을 냅니다. 이 모든 게 적폐청산한다면서 UAE와의 협약을 잘못 건드려 그랬다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우리 군대가 중동전쟁에 자동 개입하도록 맺은 이 엄청난 비밀 협약을 문제 삼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걸 문제 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다. 김어준 생각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런 정황적, 논리적 코너에 이렇게까지 몰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진작에 발을 빼거나 다른 물타기로 빠져나가고 하는데 이번에는 못 빠져나갔잖아요. 예, 한 달 가까이 오보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기사를 낸 건데, 사설을 낸 건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국회 동의 없는 파병 약속은 위헌이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어요. 실제 파병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여서 위헌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이거 조선일보 문장 그대로 읽은 겁니다. 이게 보세요. 국회 동의가 필수인 걸 몰래 약속해서 위헌이라고 하는데 실제 파병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여서 위헌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건 논리의 기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새겨서 알아듣는데 그냥 위헌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논리가 안 되니까 어거지를 피우는 거예요. 보수의 아젠다 세터라고 불렸는데 조선일보가 거기서 무려 사설로 이 사항을 종합해서 이런 거라고 주장한 건데 초량할 수준이다 지금 현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까지 해놓고 오늘 첫 뉴스도 시작해볼까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데요. 먼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단독의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회담을 위한 회담은 목표가 아니다라고도 밝혔고요. 이 내용은 이제 오늘 나오는 게스트들하고 계속 반복 언급될 사항인데 신년 기자회견이 꽤 화제가 됐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형식도 좀 달라가지고 예.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했던 대목은 뭐냐면 이 얘기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 대목. 외신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대목이 개인적으로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여한 바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를 기여했냐면 이거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미국한테만 맡겨놓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이 생각을 모두에게 심어줬고 그래서 이거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트럼프한테 맡겨놓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심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로는 그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미국 거대한 미 국무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칭찬을 잘해주면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깨닫게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멘트가 트럼프
관리였고, 예,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다. 예. 네, 어제도 두 사람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트럼프 공을 굉장히 지켜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랬다고 해요. 예. 트럼프, 근데 이제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 대화할 때 클린턴 대통령과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통화하거나 바로바로 통화해서 그러니까 항복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데 트럼프 대통령과도 이것은 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뭐든지 나를 통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 하나만 잘 관리하면 되는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칭찬해 가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중요한 게 자신이 자랑할 거리, 트윗에 쓸 거리를 계속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온라인대로 갈 수 있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맡기면 큰일 난다. 이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경한 대북 수사 태도가 남북 대화를 이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건 트윗에 쓰는 거잖아요. 자랑하고 기자회견 때. 그거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예, 어제 첫 국무회의에서도요, 관련된 자랑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예. 예. 인터뷰 물어보면 계속 그 얘기 나와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칭찬했다고, 고맙다고 했다고. 예. 아주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개헌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요. 답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개헌 추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월 말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주권 강화, 국민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결사 반대고, 예, 지금 개헌을. 물론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대선 이전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태극기 부대는 문재인 정부가 개헌하려고 하는 건 북한과 고려 연방제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마타도를 시작했고요. 예,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예, 사회주의 이런 키워드를 쓰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지금 이런 개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헌을 반대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개헌에서는 현 정부가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개헌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 반대하는 데 대해서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는 문재인의 개헌 시도는 사회주의, 고려연방제 1위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고, 예, 지지자들을 현혹하는 것인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나서 있고. 개헌 관련해서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 또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동안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것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공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협정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적절한 때를 골라서 협정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언급할 수 없겠죠, 당연히. 자, 다음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예, 또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요,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지명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큰 종이로 글씨를 써서 대통령에게 보이기도 하고요. 평창 마스코트 인형까지 등장했습니다. 그게 재밌었어요. 예, 굉장히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도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하지만 질문자를 정해놓거나 제한하거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프닝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요거 관련해서는 정청래 의원이 꼭 자신이 할 말이 있다고 시간을 짧게 빼달라고 해서 전화 연결할 예정인데 정청래 의원의 성향으로 보아 혹은 집과의 거리를 보아 또 직접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3분만 달라고 했는데. 자, 요 사안을 그래서 정청래 의원과 잠깐 나누기로 하고, 전 의원과.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이뤄졌는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고 직접 주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항상 통화를 하거나 또 한 달이 정도만 거쳐서 바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고 실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당신이 항상 중요하다. 예. 그리고 당신이 다 해결한 거다. 예. 그렇게 믿게 만들어줘야 어깃장을 안 놓는 양반이고 신나서 편들어주고 자기 자랑할 거리를 안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트윗 거리를 주면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트럼프에게 트윗할 거리를 주면서 하면 된다. 예, 이것이 제가 그동안 1년 가까이 관찰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통화 이후에 첫 국무회의 백악관에서 열렸는데요. 이때도 통화 내용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얘기를 했는데 그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매우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 갈지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대북 강경 태도가 없었다면 절대 남북 대화는 없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믿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어도.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점점 보다 보니까 이거 그렇지 않았어요. 정청래 의원이 걸어왔습니다. 걸어와서 지금 잠시 옆에 앉아 계시고 잠시 얘기 나누기로 하고 나머지 짧게 진행해보죠. 예. 예, 다스와 관련된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심이 한 축에는 다스 140억 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민간기업인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이 개입했다라는 겁니다. 뉴스공장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일에 관여했던 한 청와대 행정반 멘트가요. SBS에 나왔습니다. 자신은 김대수 총영사가 시켜서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직업들을 얘기한 건데, 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기업에 불과한데, 왜 LA 영사가, 김대중 이상원 회장한테 전화를 안 하고, 이명박의 청와대에 전화해서 이런 보고를 하고, 예.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거를 다른 언론들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옆에서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라고 본인 발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제목 정도 한 두세 개 짚고 넘어가죠. 네, 그러시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어제 정호영 BBK 특검의 해명 자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다스경리 담당자와 협력업체 직원의 횡령을 확인해놓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해명은 황당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중에 제일 황당한 건 저도 봤는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수사 상황만 언론에 노출돼서. 근데 이런 해명은 진짜 구속영장 기각을 우려해서 죄를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예, 특검이 끝나고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120억을 횡령했는데 구속영장 기각될까봐 죄를 봐줬다. 이 말 듣도 보도 못한 해명이에요. 이런 해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폐청산위원장으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말이 안 되는 속아웃을 일이라고 논평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서울 동부지검 같은 경우에 전직 검찰이자 현직 검찰이 다 연루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돼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의문 그만하세요, 의원님. 빨리 끝내세요. 자, 그래도 꼭 짚어야 될. 예,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어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댓글 외곽팀 활동을 했던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유 전 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취임 직후 보고한 업무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요. 해당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의 첫 번째 임무로는 좌파 무력화였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 좌티즌, 자발하기 등의 용어를 만들겠다는 활동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프레임의 가독인데
좌파 무력화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에 반대하면 그게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예, 문건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프레임 잡기부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럼 옆에 앉아 계신 정청래 전 의원,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꼭 짚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저희 제작진에 새벽에 연락해가지고 나갈까 전화할까 그래서 제작진이 틀림없이 가까우니까 또 걸어올 것이다. 아니다, 이번엔 전화를 할 것이다 했는데 역시 걸어오셨습니다. 내기를 했어요, 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문재인 연구가 무보직 청와대 대변인 정청래입니다. 어제 예.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할 때 실시간으로 네. 제가 트위터로 해설. 짧게 분석, 해설하는 네. 25개를 무려 날렸는데 문재인 연구가라고 보니. 네. 자, 그래서 꼭 짚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준 네. 매우 유의미한 그런 기자회견.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했는데 이미. 그렇습니까? 예. 네. 새로운 형식, 새로운 포맷이라고. 조선시대 예.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의 예. 정신. 네. 그것이 8자거든요. 통즉 불통, 불통즉 통. 통하면 불통, 아프지 않다. 불통, 통하지 않으면 즉통, 아프다. 지금까지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아팠거든요. 통하지 않았어. 근데 어제는 잘 통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거 긴급하게 나올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 10년 동안 예. 제가 이렇게 인사말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항상 인용했던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주시죠. 말이거든요. 예. 질문하세요. 저도 질문 받고 싶어요. 아니, 꼭 짚어줘야 되는, 다른 사람은 짚을 수 없는 세 가지를 내가 짚겠다 했는데. 그 짚기 전에 예. 보통 의원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반 언론에서는 키워드로 분석해서 국민이 몇 번 사용됐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문장으로 분석을 했어요. 193개의 문장이 사용됐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문장이 30개 문장이 한반도 평화 남북 문제였고요. 25개 문장이 복지국가 건설 부분이었고 19개 문장이 위안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대체적으로 외교안보 분야 남북관계 뭐 복지국가 이런 것은 예상이 됐었는데 단일한 사안으로 가장 많이 힘주어서 얘기한 부분은 위안부 문제였다. 무려 19문장이었어요. 예. 이런 게 좀 의원님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두 개 언제 나옵니까? 기자회견 형식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이런 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아시는데. 근데 르몽드지라든가 CNN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 일색이거든요.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오늘 이제 사설에서는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칭찬하는 기조인데 저는 왜 이런 게 빠졌을까? 어제는 토론이 가능하고 어떤 질문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참 괜찮다. 대통령의 이런 모습, 국정 전반을 파악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 언급한 언론은 없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의원님은 점점 과연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네. 꼭 이거 내가 꼭 해야 한다. 네, 어제 정상회담 관련 부분인데요. 네. 그런 제가 언론을 다 살펴봤는데 분석한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정상회담을요. 네. 여건이 조성되면 이란 단서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 여건을 조성되면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긴밀한 한미 공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100% 지지한다는 말을 이미 했고, 그리고 남북 대화 기간 중에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건 엄청난 발언이거든요. 아마 오프닝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잘해요. 칭찬을 잘해요. 트럼프. 공이 크다. 예. 기억하십니까? 2017년 타임지 올해 인물 중에서 리고시에이터.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가라고. 근데 우리는 그때 뜬금없이 협상가? 이런 이미지는 별로 없었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협상, 강온, 밀당을 잘하는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예언하러 오신 거군요, 이 예언.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 할 때도 위기 뒤에 찬스가 오지 않습니까? 골 찬스가. 남북 관계도 항상 그렇거든요.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가 고조되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항상 정상회담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북핵 위기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실제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뻔했는데 김일성 주석의 급서로 이제 무산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협조 아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것을 권유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구구절 이후에 이런 분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은 뉴스공장에서는 안 하죠. 아니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의원님만 할 수 있는 거 아직 1분 남았는데 1분 내에 뭔가 해주시고 가셔야지. 이제 정상회담이 제일 큰 건데 네. 내년 네. 신년 기자회견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예, 이것도 예언이네요. 뭐가 네. 벌어집니까? 올해는 인형만 등장했어요. 인형 정도. 내년에 이제 갓 쓰고 도포 쓰고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대통령의 눈에 띄어서 질문을 지명받지 않을까. 그런 가진 노력을 다 할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달라졌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조선일보 기자는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 조선일보 기자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왜 힘들어합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자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는데 질문,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이제 극성이다라면서 네. 이제 일베나 친박처럼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대라고 답한 거. 그렇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정원 댓글 부대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이건 마치 군사 문화에 아직 젖어 있는 전체주의 문화를 청산하지 못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명 댓글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뭐 하라고 그러면 기사를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비판의 전유물이 기자의 것만은 아니다. 그런 오만을 버려야 된다. 기자도 비판받을 수 있다. 이제 기자들이 비판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제 국민들이 그 기자를 비판하는 시대가 됐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분석은 뉴스공장에서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의원님, 다음에 나오실 땐 뭔가 심심할 때 말고요. 네. 오늘은 심심해서 나오신 것 같으니까, 저 의원님만 할 수 있는 걸로 따로 준비해가지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만 지금 이제 한 거죠. 근데 뒤에서 뭐 박영선, 나경원 의원 뭐 신년사 분석한다는데 제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그냥 돌리세요. 그걸 미리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 급비였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김을 다 빼가지고. 원래 저기 내부자 돌 코너가 김성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언제 다시 할 줄을 모르는 부정기 코너가 돼서 저희 2018년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거든요. 세계 최초로 여야 대표하는 사선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김이 약간 빠진 상태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더걸스 코너 일단 코너명이 여인천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둘 다 섞어서 시그널을 내드렸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분과 저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된 보궐선거에서 동시에 악연을 맺었던 두 분 모두 서울시장이 못되게 하는데 혁혁한 그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두 분 다 기억하시죠?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분량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두 분을 동시에 이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을 거라고는 그 이전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두 분도 그러셨죠? 네, 이렇게 네, 셋이. 예, 네. 저희도 같이 뭘 한 적은 한 번 거의 있죠, 없- 한 번. 한 번 정도 네, 있었죠, 한 번. KBS에서. 네. 뭘 네. 하셨습니까 그때? 그때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네. 이게 뭐 토론은 아니었고, 맞습니다. 예, 네. 딱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사선하면서 같이 뭘 할 일이 많았었는데 예. 여성들을 잘 안 불러줬던 것 같죠? 두 분이 일부러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연결된 악연인데
이 방송이 박원순 서울시장 산하의 기관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박영선 의원은 박원순 시장한테 지금 도전한다 그러시면서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 우리가 비읍, 이음, 시옷이 똑같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김어준 우리 공장장께서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저도 불안하고요. 게다가 서울시장 3선을 내가 저지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는 두 분 아닙니까? 그죠? 네. 기묘한 지금 자리입니다. 기묘한 인연과 이 방송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화로 중지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밝혀주세요. 네. 자, 두 분 모두 게다가 또 열렬한 지지자와 안티를 동시에 안고 계시고. 네. 그런 두 분에게 공통 질문입니다. 두 분에게 김어준이란? 제가 먼저 할까요? 누구든지 나오시면 제가 됩니다. 정청래 의원을 좀 전에 만났잖아요. 네. 도대체 김어준이란 네.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그랬더니 네. 정청래 의원이 꼭 이렇게 얘기하래요. 참 골치 아픈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치 같은 사람이다. 네. 하면서 할 말 다 한다. 네. 준엄하게 야단치는 걸 좋아한다. 네. 준비를 동의하십니까? 제작진 보좌진이 해줬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 질문은 제가 사실 보니까, 이거 예상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 굉장히 띄워주시는데요. 띄워주는 겁니까 이게? 편파적인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 한번 해보세요. 아니 네. 저는 지난번에 제가 딱 한 번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때 시그널 음악을 외나무 다리를 틀어주시더라고요. 외나무 원수는 외나무 이걸 네. 틀어주시던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잘 잊어버리는 게 저의 단점이라서 김어준 공장장을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저에 대해서 외나무 다리를 아니, 틀어줄 저는 그렇게 정도로 생각 안 하는데. 생각하시나 그래갖고 네. 제가 앞으로 이게 좀 이야기 잘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출연하라 그러시죠. 김어준이란 해주셔야죠. 김어준이란 그러니까 아니 재수없는 놈? 아니 외나무 다리를 틀어주시는 그런 존재였는데 외나무 다리? 네. 원수? 알겠습니다. 였는데 점점점 저는 김치 같은 사람. 왜냐면요, 이 김치가 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안 먹을 수가 없잖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자. 네. 저희 두 분을 섭외할 때 굉장히 어렸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선수도 맞춰야 되고 성별도 맞춰야 되는데 딱 맞는 상대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두 분 위에는 두 분의 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는 질문인데 상대방은 마음에 드십니까? 네. 한마디씩 해주시죠. 박 의원님하고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 나오면서 갑자기 우리 예전에 한 번 만났었던 그 KBS 프로그램 생각이 나면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그때 비례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례대표를 시작해서 네. 지역구 3선을 한 국회의원인데 그때 비례대표 시절에 우리 정치 오래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던 것 같은데 비례대표들은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선이 돼서 다시 만났다는 만났어요. 네. 것이 끝나고 선물도 교환하면서. 네. 어쨌든 상대가 마음에 드십니까? 있었어요. 우리 박 의원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단점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단점만 하나만. 예. 서로 디스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지 초반에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단점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박 의원님 워낙 적극적이시고 열성적이라서. 단점요, 단점. 단점. 예.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초반부터 너무 저희는 이게 둘이 안 싸우고 이렇게 우리 공장장님하고. 글쎄요. 네. 저는 나경원 의원은 저보다 예뻐서 훨씬 좋고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면은 같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옆에 예쁘다고 예. 해줬으니까 또. 그렇죠. 따라서 섭섭할까봐 해준다,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단점은요? 좋은 이야기. 단점이요? 네. 단점은? 단점은 저보다 훨씬 여성스러우신 것 같아요. 단점. 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네. 자. 각이 잘 안 나온다고 하시겠어요, 지금. 토론의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는 알아서 챙겨 먹는다.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점점 열이 오르고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저는 즉시 방관합니다.
상관하고 끼어들지 않고 공평한 발언 기회 이런 거 없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라서 드셔도 괜찮고요. 각종 기술들 뭐 삿대질 이런 거 가능하고요. 괴성, 중도 퇴장, 눈부라리 다 울기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혼자 화장하고 있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로 현안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바로 있었던 주연 회견이나 대통령 회견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누가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만 평가해 주십시오. 예.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 말씀하신 거에 가장 포인트는 역시 개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헌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거 계속 강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남북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역시, 제일 처음에는 탁현민 행정관의 이 탁월한, 기획력 정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기분 좋았어요. 손드는 기자들, 지명하고 하시는데, 어쨌든, 기사에 보면 열심히 행정관께서 노래도 선곡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 기자들 분위기가 일단 무장해제하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좋았는데, 그리고 또, 저는 남북관계 부분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국제공조 이야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보수정당으로서는 계속 그 안보 부분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걱정을 좀 내려놓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언제 나오나 싶어가지고. 개헌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부분은 상당히 국민 민심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헌 얘기 본격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이 개헌을 지방선거에 하자 한 약속을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했던 것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국민들이 공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헌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국민 주권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권력구조 부분 합의 안 돼도 이거라도 해야 혼자 된다. 길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막지 않으시니까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영수 의원님도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 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미 올렸는데요. 3대 포인트는 개헌, 삶의 질 개선, 북핵 문제 해결 요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기자회견은 첫째, 대통령이 정말 바뀌었구나라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또 세 번째는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비슷한데 개헌의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이 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21세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도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헌법은 그 나라의 그 어떤 정신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방분권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평적 리더십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연결의 눈치 보지 힘이 마시고 들어오셔도 돼요. 네. 아니, 근데 개헌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저도 개헌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지극히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고 하면 공감하는데요. 그 공감하는 부분 그것만이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지금 개헌을 하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권력구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부분에 있어서 손봐야 될 부분 보아야 될 것이고, 지방분권도 마찬가지인데요. 나경원 의원님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를 보면, 내각제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방법이 반드시 그 두 가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 결국 그렇죠.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로 가는 것도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일단 검토 시작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요.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2월 말에는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권력구조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주창자인데 어쨌든 의원내각제가 아니더라도 의원내각제와 이원 집정부제하고 대통령제의 권한을 갖다 이양하는 것,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한 것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하고 토론해야 근데 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 이미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4년제 대통령제를 하는 네, 것에 4년 중임제. 네, 중임제를 하는 것에 7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아니,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아니죠. 자문위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권력구조 부분은 뻥 뚫어놓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합의안을 막 자문위의 근데 안을 예를 들면 권고안을 이런 거예요.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권 조항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덜어낸 것 같은 것은 우리의 국가의 기본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그건 만들거든요. 이제 좀 심하신 생각인 것 아니, 같고 제가 자유민주주의의 보기에 지금 자유를 대한민국 덜어내면- 국민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덜어내고 나서 민주 앞에 아무거나 붙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여기까지 않습니까? 살살살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는 됐고요. 네. 두 번째, UAE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태형 전 장관이 유사시 자동 개입 포함한 비밀 협약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네. 자, 이것은 이 논란은 이명박 정부 잘못이다 아니다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 이건 당연히 이명박 정부 잘못이죠. 왜냐하면 이 UAE와 관련된 어제의 그 김태형 장관의 발언은요. 이명박 정부가 얼마만큼의 국가를 사유화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커다란 그 저는 사건이다. 생각이 너무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네. 원전 수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국과 프랑스가 정말 첨예하게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네, 원전 프랑스로 수주를 거의 했다는 그 계약서를 저는 국민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뭐- 그 계약서 자체가 지금 비밀리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전으로 국제적으로 인해서 이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그 국제 변호사회에서조차 이 계약에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원전 수출 네. 국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원전이 우리에게 일종의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탈원전 정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거하고는 UAE 것을 들여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하고는 좀 군사 저는 협정이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 이게 저는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적폐청산으로 좀 이 원전 부분은 어떻게 되나 들여다보다가 이면 계약서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거 아니죠. 임원 계약서가 시작한 거 있었다는 아닌가.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알려졌던 것이고, 아니. 그리고 군사를 보낸다는 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 이렇게 계약서 봅니다. 자체가 대한민국을 개인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치에서 나왔다는 대표적인 저는 사례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군사협정을 하지 이렇게 않았으면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우리가 프랑스를 이기고 원전을 수주하기 어려웠고요. 이 이면 계약서 그 부분이 군사 국회의 협정 동의를 문제는 받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래야 되는 상황이면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이 군사 협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거고요. 저도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네.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파병의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정도의 어떤 협정을 통해서 사실상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한번 불도저식 경영의 UAE 스타일이죠.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예를 들면 UAE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니, 제가- 무조건 아니, 밀어버려야 아니요. 된다. 뭐 이런 사고 방식. 아니요. 정말 우리가 국가의 수출이나 이런 것도요. 냉철한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UAE 가보시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너무 좋아하다가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글쎄, 이게 국가라는 거는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행복과 안전과 또 미래라는 거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근데 문재인 공동체 정부가 의식이 중요한 이게 거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니 문재인 자, 정부가 네. 이거 지금 뒤집기보다 이거 지금 수습하느냐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자, 한 가지만 이종석 여쭤볼게요. 실장. 무슨 아니, 수습을 합니까? 송영무 장관이 가서 MOU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자고 자, 하니까 한
시간이 여쭤볼게 두 분에게. UAE에서 버럭 화를 내니까 임종석 실장이 그거 무마하려고 그럼 UAE가 달려간 거고. 버럭 화를 내면 우리가 아니,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까? 무릎 아니 꿇어야 그래서 됩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UAE하고 관계가 분명히 괜찮다고 서로 짚어야 어깨 된다. 동무한 거 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저는 요- 이상하네요. 요건 문재인 여기까지 정부가 하고요. 오히려 이걸 그대로 지금 충분히- 잘 마무리하려고 한 거 보면 이명박 잘 정부의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뭐 사유하라고 하는 거는 뭐 동의하기 어렵다. 다스 누구 겁니까? 다스 누구 겁니까? 이거 끊을 수가 없네. 다스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 압니다. 네. 뭐 MB 대통령은 저 형님 거라고 하시는데요. 네. 저는 뭐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그거 왜 수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네. 뭐 어쨌든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죠. 누구 건지는 모르시고요? 아니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지금 와서 보- 어떻게 보니까 내 거라고 얘기를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리고 뭐 아니 근데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저희 지켜보죠 뭐. 예. 다스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스는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검찰 캐비넷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빠르 넘어가죠. 현안이 많으니까. 바른정당 국민의당 합당을 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합당의 시도는 바람직하냐? 둘째, 성공하겠느냐? 제가 질문 타이밍이 없어 한꺼번에 드릴게요. 바람직하냐? 성공하겠느냐? 이 합당 시도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 최대 피의자는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확 던지면요. 저는 너무 성급하다고 성급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제 통합파와 바른정당. 근데 사실상 이제 바른정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미 이제 탈당했고요. 네. 의원과 이제 남지사 탈당했고 또 추가 탈당이 예고되어 있어서 비록 통합에 성공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성공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왜냐하면 네. 이 통합이라는 건 서로 양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서로 양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성공에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그럼 수혜자가 누구냐? 수혜자는 바로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사람일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 두 그렇게 보고 분이 다 있습니다. 절박하기 네. 때문에 양보하고 통합은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폭발력은? 성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두 분도 약간 어색하시고 해서 게다가 시간이 거의 다 별로 됐어요. 안 어색했는데요. 그래요? 오히려 저 공장장님이 좀 이렇게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돼서 아유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자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 요거 한번 쫙 훑고 지나가 볼게요. 네. 홍준표 대표 한 줄로 평가하면요? 먼저 하세요. 이런 것도 저더러 어려운 건 저더러 먼저 하라 그러는데 홍준표 대표요. 한 줄로. 제가 같은 고향이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향이 같은 사람이 박원순 시장, 저 홍준표 대표, 저희 당의 서른 의원님 이렇게 4명이에요. 네. 그런데 왜 제 고향에 가면 고향 분들이 그래요. 그 홍모 씨 그분 요새 왜 그렇게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어? 창피하다. 자 여기요. 홍준표 대표 제가 진짜 섭섭한 게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장장께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중에서 누가 더 싫어요?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인데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더 싫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나경원 의원과 누가 더 좋냐고 추미애 대표 중에서 누가 더 좋냐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삐졌었어요. 섭섭하다. 예, 네. 섭섭합니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봉건주의 시대, 영주 시대를 지난 나라들은 대부분 다 내각제를 하고요. 왕조 시대를 지난 나라들은 대부분 대통령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각제로 간다? 이것이 더 어색하게 국민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내각제 저는 얘기. 그렇게 알겠고요. 생각해요. 권력구조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안철수 나눠보시죠. 대표 예. 한 줄로. 유승민 대표 한 줄로. 너무 어려운 질문을 20초밖에 안 남아서 답답하다. 답답하다. 안철수 네. 대표. 유승민 대표는요? 유승민 대표 너무 고집이 세다. 안철수 세다. 대표 네. 아직 아이 같다. 유승민 대표 너무